겸손은 다스베이다 26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업계 패셔니스타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신발 또 바지 맞췄네, 색깔. 겸공 자켓 디자인한 까이의 대표 여기 와 있습니다. 어디요? 저는 110이면 됩니다. 여기 115지만. 그리고 신발 디자인 엘로우 대표도 같이 와 있어요. 오, 그래요? 자, 박시영 대표 신발을 굉장히 신경 써요. 바지 색깔에 짝짝 맞추거든요. 이따 저 명함. 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앞서가는 패션이에요. 아니 근데 머리 그렇게 짧게 안 깎으면 안 돼? 우리같이 두상이 큰 사람은 짧게 쳐야 돼. 자, 가상번호 전화면접과 RDD ARS를 동시에 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 퇴근 시간 이후 조사 시작해서 주말까지 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 주말 조사와 주중 조사까지 동시에 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꽃 비싼 게 비싼 게 자,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까이의 대표님만 비싼 게 자, 다스베이다까지 오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근데 한 일주일쯤 후에 그렇죠.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 기사가 나왔죠. 지지율 50 프로젝트가 있다.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노조 때리고 막 통한다고 생각한 온갖 작업을 친 다음에 지지율 50%를 넘기고 짜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최근에 기자회견 한다는 이야기가 사라졌잖아. 왜냐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 다시.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퇴임할 때까지 못해. 요즘에 진짜 꽃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어디서 합니까? 제 주변에서. 내 주변은 매일 해. 이번 주 특징은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다소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락해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ARS는 민주당은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4%나 올라갔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조사도 ARS는 검은 손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전화 면접을 앵커 삼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튀는 조사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리얼미터도 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들만 따로 물어봤어요. 등가성 문제가 있는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또는 대형 반영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게 70%가 넘어. 혁신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건 한번 손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횡보하고 있다. 소수점 이하짜리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다. 이걸로는 총선 못 치른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네. 주름이 많잖아, 여기. 응? 아래 위로. 너무 요거 이제 재밌는 건데, ARS하고 전화 면접의 차이가 큽니다. 2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통 충성도라고 얘기하죠. 지지층의 충성도가 누가 세냐 물을 때 이 지표를 사용합니다.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전화 면접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치 저관여층도 폭넓게 응답하기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는 저는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한 정당을 줄기차게 찍어왔어. 그런데 전화 면접은 직접 조사원과 대화하는 거란 말이죠. 조사원이 지금 지지하는 정당을 다음 총선에도 지지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당연하죠. 말하면 뭔가 맹목적인 지지자 같잖아.
나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 심리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런 조사를 늘 해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늘 한 30%가 늘 있어요. 스윙보터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이제 대선 때도 최종 대선 후보를 언제 결정했냐 이렇게 물으면 2, 3주 전에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최소 20%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유동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지 정당을 못 정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정하는 사람들이고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은 현재 지지 정당을 다음에도 지지하겠냐고 물어봤잖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면접에서는 아유 계속 지지할지 내가 따져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지지하는 정당을 계속 지지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하지 말하면은 없어 보여. 편향된 사람 같아. 맹목적인 지지자 같아. 그래서 방어기제가 작동해. 아니 따져봐야지. 사람도 보고 정책도 보고. 하지만 한 정당에 투표해. 근데 그 밑에 74.7은 뭐냐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지정당이 있다는 사람들만 딱 떼어서 비율을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속력이 더 강하다. 충성도 더 강하다.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아까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자면 이번에도 계속 같은 정당 찍을 거야? 했을 때 아니지. 정책 보고 인물 보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한 정당만 찍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진보 성향 유권자가 더 강해요. 그렇게 말해야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것도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충성도 차이가 한 8%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근데 이 8% 차이보다는 적다. 실제로는. 네, 그 정도 차이는 안 나죠. 앞에서 보시면 민주당이 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한 12%포인트 앞서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크기가 큰 거예요. 국민의힘은 좁아져 있고 덩어리가 큰 것 중에는 과거 국민의힘 성향을 가졌지만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마땅해서 민주당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약진성이 있죠. 현실적으로 있다고 봐야 돼. 그럼 그들은 총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또 새로 개발한 건데 정당 지지 강도를 주관식으로 물어봤어. 적어도 5점은 넘는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국민의힘, 민주당이에요. 큰 차이는 안 났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네. 5점 이상이 합쳐놓으면 민주당은 84점, 국민의힘은 5점 이상이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5점 정도 높은 건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협소하면서 좀 단단한 느낌이고 민주당은 좀 넓으면서 느슨한 느낌이 약간은 있다는 거고 재밌는 것은 그 연령별로 충성도를 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9점, 10점 지지 강도가 아주 센 분들이 무려 50%를 차지해요.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40대가 근소하게 50대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데 적극 지지층은 50대가 더 세다. 손 들어보세요, 50대. 손 들라고 한다고. 여기 50대인데 손 안 든 사람들 있어. 반면에 국민의힘을 여기서 보시면 60대가 가장 단단해요. 네, 이것도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는. 이거 훌륭한, 이건 김원준 총수 아이디어고. 지도를 그리려면 번지수까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20, 30대 한번 보세요.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9점, 10점 분포도는 별로 없어. 10% 내외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은 얼마든지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는 층들이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다. 5점대, 요건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요 녹색이 20대가 30%나 돼요. 30대도 20%나 되고. 자, 그 다음, 요것도 재밌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획득해야 하냐. 당이죠, 당이. 당이고 의지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선거는 이 당이 의지 바람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더 많이 획득해야 하느냐. 명분이 누구한테 있냐. 할 것 같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측의 권역별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해서 어민들이나 시민들 막 격앙돼에 있어서 시위하는 것을 계속 보도하고 비판 논조가 굉장히 강해졌대요. 이걸 딱 보면 민주당이 39.7, 국민의힘 35.2예요. 부울경에서.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좀 우세하고 충청이 좀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들리는데 국민의힘 쪽이 우세하죠. 42대 33.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우세합니다.
서울에서도 41.8대 32.3, 인천 경기도 38대 30.6. 자,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저 사람을 혹은 저 당을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거만큼이나 때로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저거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나 저거. 이 이유가 더 강해요. 투표하러 가는 그 심리는 혼내주러 가는 거거든. 내가 저놈은 진짜 혼내줘야 되겠어. 선거에서 굉장히 큰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누가 제일 안 되길 바래? 1등 국민의힘. 저기다 윤석열 넣어놨으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중요한 질문인데 안 하죠.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총선에서 윤석열을 혼내줄 거냐 아니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릴 거냐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 다음 총선에서 누가 망해야 하나요? 윤석열. 이렇게 압도적으로 노할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비토 정서의 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어떻게 보면 민심에 가장 가까운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거 지표가.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이 질문? 김어준. 자, 이렇게 하고 잡혀가. 자, 금태섭, 김종인 신당 지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24% 정도가 소수 정당이 제대로 생기면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저 정도는 조금 이름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되게 저 정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요거 생기면 민주당 지지층을 끌고 갈 것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많이 끌고 간다. 실제로 보세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더 많이 지지해. 이거 사실 김종인이 금태섭은 그쪽 사람이죠. 양양자 의원도 뭐 신당 만든다고 하던데. 정의당 젊은 비례의원들이 당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아유 뭐 많이들 나오세요. 예. 금태섭 양양자 신당은 내가 보기엔 만들어지면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해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해놓고 정의당 말고 신당 만드는 건 정의당이 소수정당인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신당 얘기는 총선 때마다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망둥이가 뛰면 꿀떡이도 뛴다. 자 이거 본인 지역구 현역이 다음 총선에 재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항상 조사하면 지지 않을 것이다가 더 높아요. 근데 총선을 해보면 그 사람이 당선돼 있어요. 그렇죠. 현역 교체 의향은 늘 5, 60%가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6% 정도 높잖아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지지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본인이 한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해요. 과거에 비해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45.9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60%까지도 바꿔야 올라왔어요.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꼭 있는 그들의 본심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숨기고 싶은 영역까지도 읽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선수죠. 네. 자, 요거 재밌어요. 용산 참모들 출마하면 지지하겠냐? 전화 면접 더 높아요. 지지하지 않겠다가. 저는 적어도 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한 5명은 출발을 접지 않았을까. 대통령실에서.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자, 그 다음 질문, 이어지는 질문. 대통령과 가까운 전현직 검사들이라고, 이건 더 부정 그렇죠. 비율이 높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접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어디가야에서 좋은 지역구들 벌써 다 자기들 앞으로 배정해놨어. 해놨겠죠. 해놨지. 일단 그 배정은 검사 출신이 했을 것이고, 누가 이런 배정을 했을까? 난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 저도 알 것 같아. TK시요.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야. TK, PK 이런 데서 아마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인데 날라간. 그치. 공천에서 날라간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불경을 주목해야 한다. 자,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출마하면 총선에 도움이 될까? 박빙이야. 전화면접에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높긴 하지만 한 9%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는 게 이 민주당 지지층이 한동훈이 도움이 될 거야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일까? 전화를 받으면서 도움 되지. 이렇게 답한 사람이 틀림없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한동훈 장관 비호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사해 보면. 뭐 호감도가 30% 중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본인은 지역을 잘 골라서 당선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랑 붙자.
우리적으로 와라. 뭐 이런 메시지가 딱 나와줘야 하는데. 알아. 한동훈 입장에서 뭐 강남권이나 이렇게 편한 데 가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정도면 말하겠지. 정청래. 그러네. 성격 정도면 한동훈 와라 나한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는 내부 견제 태클이 곧 들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정치하는 걸 1년 동안 봤거든?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모든 네.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예요. 네. 대통령 백으로 거기 한 거 아니야. 자기 능력으로 대선을 이겼어? 아무 상관도 없잖아. 대통령 백으로 갔는데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 자기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정치를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어느 순간 누군가 등에 칼을 꽂아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바람은 한동훈과 최강욱이 좀 붙었으면 재밌겠어요. 보수 정치에서 2인자 제끼는 거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국민의힘 핵심 권력층에서는 한동훈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왜냐하면 민주당을 부패 집단, 뭐 범죄 연루 집단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래서 김태용 수장이 굉장히 날카롭게 짚었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면 박시영 TV를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취향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네. 취향은 나도 세련됐거든? 아니, 그 세련됐어. 난 가지고 다니는 모든 걸 유심히 봤어. 자기한테 안 어울려.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데 몰라. 까예 대표님. 이 양반 촌스러워, 안 촌스러워요? 촌스러워요가 아니라 천실이에요. 자, 이제 가. 네, 맞습니다. 우린 이미 가격만 보고 냄새나는 싸구려 양고기를 사 먹었다가 배신당하는 사고를 자주 겪었다. 숙련된 소비자라면 가성비만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양고기를 맛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 30일 동안. 호주산 스프링램을 30일 저온 숙성하여 잡내가 없고 맛있다. 고기야 프리미엄 양고기.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또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행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 겸용 휴지. 브린재지.
청년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 고개를 들어서 누굴 보라? 용해인을 보라. 용해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용해인 의원이 다스베이다에 초대하려고만 하면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아니 그전에도 몇 번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모셨는데 사실 현안을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 총선이 청년 세대가 현실 정치를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준 의원이 누구냐? 용해인 의원. 감사합니다. 네, 아우, 긴장이 막 되네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그야말로 소수정당이란 말이죠. 현역 의원이 용해인 의원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차기 총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소득당은 이제 창당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네. 2020년 1월 19일에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창당을 했고. 처음에 나 당 이름 듣고 진짜 웃었거든. 당 이름이 무슨 기본소득당이야 하고 웃었는데. 그죠.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당 이름 하면 민주, 자유, 국민, 정의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기본소득이 그냥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기도 했고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좀 명확하게 빵 넣으면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창당을 했었고 어딜 가나 받는 질문이 요즘에는 어떻게 재선할 거냐. 그래, 이런 내 말이 그 질문들.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용해인의 재선보다 저한테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재진입이 더 중요하다. 3년 전에 기본소득당이 이제 선거연합정당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죠. 근데 아직 그 현실이 정해지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거제도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지만 국회에 중대선거구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이 선거구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소득당의 선거 방침이 달라지는 거여서 아직까지는 좀 확정할 수 없는 어려운 소수정당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구 출마도 생각하고 있고 비례 출마도 생각하고 있고 용해인의 재선이 포함된 기본소득당의 원내 재진입의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할 거죠? 네, 정치를 저는 계속 앞으로 해야 되는 분이야 보니까 내가 지켜봤는데 딴 데가 생각하지 말고. 네. 근데 기본소득당으로 지역구 출마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원내로 들어오느냐와 아니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다르죠.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제가 사회운동할 때는 저랑 비슷한 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국회에 들어오면 저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게 제 일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열려있어요? 성정에 맞는 일입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 뭐든지 다 열어놔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랑 어떻게 싸울 거냐, 야권이. 그렇지. 이재명 대표하고 케미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님이 도지사 하시던 시절에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진국입니다. 가장 큰 이제 광역자치단체 규모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거기가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뜻이 맞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경기도지사 할 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 네, 성남시장이실 때 저는 캠페인 하면서 거리에서 지나가시는 거 보긴 했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은 기억은 못 하시겠죠? 최근에는 국회에서 만나면 꼬박꼬박 아는 척 하던데, 따로. 네,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현안들 말고, 왜냐면,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해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들어보세요. 어머, 똑부러진다. 제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칭찬하시면 좀 힘들어요. 개딸 관해서 요즘 엄청나게 부정적인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용해인 의원은 사실은 바로 그 개딸 세대예요. 요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혹은 그 개딸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길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원칙의 측면에서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요즘에 자기는 정당의 당원들이 많이 느는 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충격받았었는데, 더 많은 정치와 더 적은 정치 중에 무엇이 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당연히 더 많은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겠죠. 시민들이 더 많이 정당에 가입하고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정당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정당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할 것인가를 잘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저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성당원이라는 네 글자를 얼마 전에 포털에 쳐봤어요.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요. 뉴스 페이지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가 정치권의 되게 오래된 격언 같은 거잖아요. 몇 페이지를 넘겨도 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도 강성당원이 있고, 최근에는 정의당의 류호정 장애원도 이제 막 당원들이랑 이제 부정적인 평가와 이런 게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성당원이라는 말 쓰지 않거든요. 다 민주당 이야기예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사람들은 이 강성당원들로 프레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편향된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이 네 글자를 검색하면서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수많은 강성당원 관련된 민주당 기사들 중에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뭘 바꿔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느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적은 개딸을 상종하지 못할 세력으로 프레임해서 이재명의 지지 기반에서 빼내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에서 빼내는 게 목적이지, 지금 말씀하신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보적인 주장에 대한 어떤 기득권들의 반응과 폭언들도 저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문자나 뭐 SNS, 전화 이런 거 통해서 정말 많은 욕설과 성희롱적인 발언들도 많이 듣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 사람들을 강성당원이라거나 문제적 세력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딸 이야기 좀 뉴스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제일 괜찮은 의원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친하냐, 혹은 누굴 제일 좋아하냐. 좋아한다, 친한다 말고 잘한다. 어렵다. 네. 저는 이탄희 의원님 좋아하고요. 그건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이탄희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생각나는 분은 예전에 이제 원내수석 하실 때 진성준 전 수석표. 일 잘하죠.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싫다. 한 명만 뽑아요? 이름 얘기하면 내가 삐 처리해줄게.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삐 하고 밑에 자막으로. 네.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분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 국정조사 특위 때 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조수진 최고위원. 너무 잔인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국회의원 이런 거 이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로 어떤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 건가? 정말 이렇게 진심인 건가? 차라리 공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를 해본 경력이 더 길잖아요. 네,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했으니까 저는 한 13년 정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1년 6개월 정도 하셨죠.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은 어때요? 남의 말 안 듣기. 그리고 남의 말 안 듣기가 3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듣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들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정치인은 진짜 남의 말 듣는 게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조율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일만 봐도 85%가 반대한다는데 그냥 거의 이렇게 돕고 다니시잖아요. 네. 외로운 결단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고독한 결단 이제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회에서 꼭 봐야 되는 사람들 몇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해인 의원은 다음 국회에 꼭 다시 들어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쭉 성명해가지고 대선 도전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선은 너무 먼 이야기. 대선은 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좋아.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뭘 하려면 이 행정 권력을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시작했다? 네. 한 몇 년 안 됐네? 네, 몇 년 안 됐죠. 지금은 그렇게 멀리 느껴지진 않아요? 다다음 대선 정도면. 정치가 본인한테 맞아요? MBTI 좋아하시나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제 정치에 적합한 MBTI는 아니더라고요. 인터넷 기사 통해서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저와 동일한 MBTI다라는. 그래서 정치를 계속해도 이렇게 성향상 그렇게 틀리진 않을 수 있겠다. 그 기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다. 선거를 하면 이분은 살이 쪄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면서 너무 좋대 자기는 선거하는 게. 정치가 천직인 거야.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앞에 나서고 이게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도 있고 나서는 게 너무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데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네. 저는 사실 낯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막 일을 하면 이제 집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자, 오늘 인사만 한 거예요? 용해인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다시 국회의원 돼야 되잖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총선 때까지 아유, 불러주시면 오죠. 네.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얼굴 알리고. 그래서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앞으로 자주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프랜차이즈 와우 곱창 프랜차이즈 모집하고 있답니다. 20년 곱창 노하우. 아이고 동글동글하네. 자연곱이다. 이런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파인프라 치약 딴지 마켓에 입점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딴지 마켓과 역사를 같이 해온 후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 쓰면 바꿀 수 없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 잠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탈취제 전문 업체예요. 예, 오로지 탈취제만 합니다. 방향제가 아니라 냄새를 근원적으로 없애준다. 할인 중이다. 한때 대한민국 대표 애널리스트였다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잘못 쓰는 바람에 백수가 된 이광수 쌤 모시겠습니다. 여기 책을 들고 오셨네. 오,
사인 받으려고? 읽진 않았죠. 표지에 윤석열 대통령 배불뚝이 욕심 스크루지처럼 그려놨어. 저는 저 표지를 책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봤어요. 항의했어요? 항의를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아서. 이 정권 내에는 현업으로 돌아가시기 어려울 거예요. 연락 없죠? 연락이 계속 없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실 헤드헌터들이 저한테 연락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아모레 시총 2천억이 날라갔다는 거야. 재벌 기관지인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중국 사업 어렵게 됐다는 거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자, 전문가로서 팩트체크. 보시는 건 주가 그래프인데요. 긴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주식을 볼 때는 경쟁사하고 비교를 하죠. 대한민국의 아모레퍼시픽 경쟁자는 일본의 시세이도입니다. 그래서 예,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니까 흥미로운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중국이 리오프닝 이슈가 붙으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노출이 많은 회사들의 화장품 주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세도가 빨간색인데 빨간색하고 아모레퍼시픽이 같이 상승하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확 틀려집니까? 정확히 4월부터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빠져요. 여긴 올라가는데 여기는 꺾였어. 그렇죠. 요게 2023년 4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뭔가 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대만 발언. 예. 로이터 통신하고 대만 발언을 하죠. 사실은 중국한테는 대만 발언을 하자 그 사이 2조 원이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요. 이 발언 이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중국의 문제가 커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확 빠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 때문에 더 빠지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아니 실제로는 그럼 윤 대통령 때문에 빠진 거 아니야 이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다. 주가가 빠질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실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 경영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점부터 하락하는 거 보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때 가장 큰 뉴스는 대만이었죠.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을 거론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 빠졌구나. 참 능력 있어.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중국의 지금 화장품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을 한번 비교해 드렸어요. 중국이 지금 1인당 60달러.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4배에서 5배가 커질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만약 4배가 크면 400조 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조선업보다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만. 경제나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큰 시장을 잃어버릴까 봐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간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장님 자꾸 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딴 걸 보게 돼요. 시세이도요. 일본 화장품이요. 일본 화장품이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께 빠지면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 그 대체제의 수준이 조금 낮다. 그러면 아세안 국가에서 보충하고 그 대체제 수준이 좀 높다. 그럼 일본에서 찾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 지금 막 박수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때리면 그래서 중국과 사이가 벌어지면 일본 막 박수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산업과 일본의 산업이 철저하게 대체 관계에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잃어가면 일본의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33년 만에 최고치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화장품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할 때 제가 중국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너무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이나 그 비즈니스맨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 대통령 연마디에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거죠. 간첩이 있어. 그거는 제가 검증이 안 돼갖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 나는 대통령이 평상시에 중국, 러시아를 빨갱이라고 부를 거라고 봐요.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대사들을 막 배탄하고 있거든요. 빨갱이. 자꾸 세뇌가 돼요. 그런 간첩이 있어,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간첩.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큰 시장인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거는 애널리스트였을 때 화법이고, 좀 더 센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그래서 저는 좀 화를 내보고 싶은 게. 화 좀 많이 내보세요. 예, 저는 언론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야당 대표 이름과 한국의 기업을 같이 붙여넣습니까? 그러면서 뭐 정통의 경제지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는. 정통의 경제지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예. 다 기관지들이지. 오히려 한국의 기업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엄청난 피해요. 지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한 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대중국 무역 적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무슨 대책이 있냐, 대체. 그 야당 대표를 비판만 하지 말고 니네가 나서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경제지지. 거기다 대놓고 이재명을 때리고 아모레퍼시픽 2천억 손해났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 따라해보세요, 개소리. 아니, 너무 품위가 있으셔가지고 안 되겠네. 빨리 망가뜨려야지. 다음, 역전세. 부동산 전문가로 명성을 원래 떨치셨어요? 최근에 정부가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대책을 내놨어요.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는 전세가가 떨어져서 새로운 전세를 받아서 나가는 사람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네.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전세 시장에서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현재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전체 전세 계약 중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 50% 이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위험에 빠져 있고요. 전체 50%. 예, 정확히는 50.4%입니다. 그리고 깡통주택은 8% 이상이에요. 둘 중 하나는 전세금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50%만 해당될까요? 나머지 50%는 어디 갔어요? 50%는 되게 선한 집주인을 만나서 안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에요. 2020년 8월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실효가 되면서 임차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전세를 안 올리면서 계약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50%는 안전하게 된 거예요. 시장에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더 안전해졌어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여기에 노출돼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 등장했을 때 보수들이 얼마나 때렸어요. 저것 때문에 전세 대란 난다고. 알고 봤더니 임대차 보호법이 그나마 절반을 보호한 거예요. 그때 이제 보호받지 못한 신규로 너무 높은 가격에 전세 매졌던 사람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집주인들에게. 이런 깡통 전세나 역전세가 왜 생겼냐면은 갭투자를 한다는 게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재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면 다 해결된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털고 돌려줘야 되잖아. 애초에 전세 보증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 근데 정부가 집을 팔아서 해결해라 이게 아니고 돈을 더 빌려줄게. 이러는 거야. 저는 시장의 한가운데에 있었거든요. 애널리스트로서 20년간 사실은 시장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시장에 움직이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남한테 안 나눠주잖아. 그렇죠. 돈을 잃었을 때도 자기 책임져야지. 그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이에요. 내가 주식을 돈을 빌려서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강제 매각해요. 그게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갭 투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이렇게 집 산 분들은 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집값이 올라서 나 돈 벌려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세를 지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은 남의 돈이야. 원래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인데 돌려줘야지. 그러면 집을 팔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시장이죠. 자기가 투자에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남의 돈으로 하는 거야. 갭 투자로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팔아서 원래 돌려줘야 되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논리가 들어와요. 정부가 임대인한테 돈을 꿔주겠다는 거예요. 역전세는 팔아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집주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집을 파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 빌려줄게. 내가 통장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정부가 나타나서 야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러나? 그런 법이 없잖아. 부동산만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만. 부동산 떨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때쯤은 불안합니다. 또 공장장님 어떤 말씀 하실까 봐. 이거는 건설회사.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저한테 또. 집값 떨어져서 뭐 영향받을까 봐. 총선. 그래. 공장장님이 저 말씀하고 진짜 영향이 있을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갭 투자했는데 집값이 안 올랐어. 전세 나가. 줄 돈이 없어. 갑자기 정부가 짜잔 잠깐 내가 대출해 줄 테니까 집 팔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집 팔았을 거 아니에요. 집이 막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집값이 점점 떨어졌을 거 아니야. 집값 떨어졌어? 그럼 보수지층이 떨어져 나가. 총선 망해. 망하라! 이렇게 작동했을 것이다. 한국이 지금 가계대출 비중이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가계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DSR 규제도 일부 해제하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한번 봤어요. 이 정책들이 사실은 그 MB 때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MB 때 2012년 4월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집값이 많이 빠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집값을 버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전세를 안 빠지게 해야 집값이 더 이상 안 빠져요. 이해하셨죠? 전세 가격이 빠지면 집값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선행지수죠, 전세값이.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시장을 버텨주게 해야 돼요.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도 다시 들어올 겁니다. 전세 가격은 안 빠지는데 가격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갭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전세 시장을 막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도 2011년 8월에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대거 끌어들여요. 전세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LH 같은 데서도 미분양을 막 사주고 다세대 주택을 막 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일단 대출을 일으켜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을 할 거예요. 다음은 뭐냐면 제목도 흥미로운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인데요. 이때부터 투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거래 많이 하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막 사라는 거죠. 투기하면서. 사실 이때가 단초가 돼서 한국의 집값을 급등시킨 원인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아이디어를 공장장님 때문에 찾게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첫 번째는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대출 정책이 나올 거예요. 전 제발 이름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투자나 투기 수요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버티게 해야 총선도 유리하고 그래서 뜬금없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갭 투자자들한테 야 내가 돈 빌려줄게 야 돈 빌려줄게 갑자기 천사가 된 거야. 개놈의 새끼들. 따라해보세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안타까운 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무주택자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거잖아요. 사실은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이렇게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빈부의 격차도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시장의 역할인데. 그렇죠. 항상 그런 시절이 와서 빈부의 격차가 좀 줄고 내 집 마련도 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만약 집값을 이렇게 강제로 버티게 하면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좀 안타깝다고 하지 마시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번호표라도 들고 와주세요. 구 안타깝다. 그래서 저도 저 안 소장님처럼 팻말을 하나 들고. 그러니까 나 3 안타깝다 이 정도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시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또 부동산 시장에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맨날 일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0%가 넘고 주택 소유율은 68%예요. 그런데 인구로 치면 없는 인구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컸을 때 이렇게 높은 집값을 어떻게 감당해 납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 이 시기를 우리가 몇 안타까움이에요. 몇 안타까움. 9.9 안타까움. 9.9 안타까움. 그래서 사실 화가 나죠. 몇 화나요? 앞에 숫자라도 붙입시다, 이제. 9 화남? 이거는 한 10 화납니다. 그래도 저는 시장에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없지 않을까, 이 정책들이. 그래서 부작용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보수가 항상 시장을 얘기하는데, 윤대승도 입만 열면 시장이라고 하잖아.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게 우리나라 보수예요. 자기들 이권의 관점에서. 7 긍정합니다. 자, 10 퇴장! 이번에 더유로 올리브구나. 라 리우트 낭뜨. 국제 뉴욕 올리브 대회에서 수상한 라 리우트 낭뜨. 요거 만나봅시다. 잠시 후에.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외교 전문가들 중에 두 분이 제일 귀여워요. 10귀여움. 근데 호사카 교수님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원래 독도 강연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그 이전에도 이런 아카데미 강연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선관위가 취소했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며칠 전에 경북시의회에서 독도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독도가 경북도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독도 수호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그랬어요. 경북시의회가. 네, 그렇죠. 근데 울릉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의장이 독도 가지 말자. 일본하고 지금 사이도 좋게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면 울릉도에서라도 결의문 채택이라도 하자.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어디서 전화 받았나 봐. 간첩하니까. 근데 교수님도 원래 하던 강연인데 이상한 이유를 대고 이 강연을 취소했는데 그 주제가 독도였어요. 제가 그 민주당 쪽에 오염수 대책 TF 특위에 참여했거든요. 그것으로 문제 삼았어요. 네, 그러나 그 지난해까지는요. 거기에 국기미 의원도 가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도 가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전당 의원도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민주당 의원도 아니에요. 제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갑자기 호사카 웃으면 안 된다는 거야. 들러온 사람들은 정치 지만생들이 많아요. 민주당계도 있고 국힘계도 있고 정의당계도 있고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 지난해까지 강요했을 때 저는 또 독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어제는 태그에 있는 어떤 연수원에 가서 독도 이야기 또 3시간 더 들러서 왔어요. 상관이 없죠. 아카데미는 선관위 아카데미였거든요.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이죠, 이런 거는. 그렇죠. 예, 처음이에요. 독도 주저 강연이었는데 안 되겠다고 취소했어요. 이게 나는 연결된 거라고 보거든요. 경북시의회가 독도까지 가서
독도수요 결의문 채택하려고 하는데 울릉도에서 취소했단 말이야. 아예 출발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가 막은 거예요. 전화 와서 교수님도 하던 건데. 그렇죠. 제가 누가 결정했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결정했냐고? 그러니까 제 취소. 누가 결정했냐? 윗사람하고 협의했다. 윗사람.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연락받았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니, 김유기 교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연 취소됐다니까? 좀 희한한 일이 좀 그러니까, 있었어요. 일본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독도 문제 얘기하면 어떡해. 이게 너무 웃긴 게 일본은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 독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간첩으로 연결돼 이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주제도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윤 정권의 기조는 일단 반공산주의 그리고 친미. 네, 일본의 극우의 입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지. 예,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돼요. 그거는 친일이에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문제, 위안부 문제, 간제징용 문제, 가장 큰 독도 문제. 이것을 일본이 맡아. 간제징용 문제 오히려 일본이 맡다는 식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은 신친일파들이에요. 예, 신친일파. 요새도 우리 세종대 앞에 나타나가지고 2달이나 또 시위하고 갔어요. 호사카를 세종대에서 쫓아내자. 신친일파들이? 교수님. 예. 용산에 간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용산에? 예. 용산에. 척 하시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거기, 경찰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종대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음날 경찰관도 놀랐대요. 용산에 있었던 다른 시위에 또 참여했다는 거예요. 시위를 일로 삼고 하고 있는 매일 시위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업이 아닐까. 생업. 뭐 제가 듣기로는 소녀상 앞에 나타나서 정 의원이나 전대협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그룹이 있대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에서 오는 돈을 나누는데 싸움이 벌어졌대. 싸움이. 일본에서 오는 돈을 나누는데. 네, 그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진짜인지는 몰라요. 예, 그건 진짜다라고 하면 또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돈이 일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일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돈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예. 더 하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자, 오늘 우리 김희규 교수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싱대사 만난 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막 조그만 중소기업도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고 과장 나와서 얘기하고 이사 나와서 얘기하고 사장은 맨 마지막에 꼭지 딸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 대통령이. 이거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싱하이민 대사가 한국을 굉장히 무시해서 이렇게 있다. 전혀 아니에요. 그 시간대에 미국에서도 중국 대사가 또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심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일본 민중들을 불바다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필리핀에서도 했습니다. 대사가 오바를 해서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방침대로 대사는 수행을 한 겁니다. 한국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모든 외교 라인을 다 동원하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심하게 반발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전혀 대응도 안 했었고요. 일본은 그냥 외교 담당자 한 명이 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났어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확전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왜 이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 저럴 때 참 교수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약간 흐는데 목소리 확
뒤집어지거든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게 와. 제가 그 일본 쪽의 반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용료된 목소리 이야기니까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읽어주세요. 아, 예.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오염수 이야기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예. 기현동이! 그러니까 G7 때 키시다가 변경. 현상 변경은 그때 안 된다.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마츠노 관방 장관은 중국하고의 사이에서는 주장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러나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열심히 서로 하고 공동의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그리고 안전적인 관계의 구축을 삼방의 노력으로 진정해 나가겠다. 상당히 그 어른스러운 말로 이것으로 끝났어요. 외교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다 잘 지내봅시다. 네, 그렇지. 대통령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넌 내게 모욕을 주었어.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지금.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외교의 문제를 계속 감정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요. 감정의 문제나 일개 대사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국익과 외교의 방향과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자꾸 우리 외교라인과 대통령은 이걸 계속 감정의 문제로 계속 치환시키고 있어요. 언론은 한수를 더 떱니다. 여러분 지금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총공세로 중국 이상해. 중국 문제. 그 굉장히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나쁘면 나쁠수록 일본이 좋아요. 한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행동의 범위가 여유가 생겼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좋아하고 외교적으로도 좋아요. 자기가 훨씬 어른스러운 척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일본에게도 싸워라.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싸우고 계신다. 네. 그래서 일본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게 일본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중국하고 무릎 밑에서는 쭉 경제적인 이야기는 해왔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원래 일본 극우의 기본 레파토리 아닙니까? 혐한, 혐중. 그 혐중을 우리가 대신 떠안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도 폭락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도 그 덕분에 올라가고, 외교적 여유도 생기고, 간첩이 있다 이거야. 교수님, 끄떡끄떡 하셨죠? 예. 나쁜 중국이 있으니까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뭉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대응을 하든지 보복을 하든지 그 순간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대중관계의 파탄,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돼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중국과 싸우게 되죠. 저는 이런 일들이 총선 전과 대선 전에 꼭 벌이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일찍 터진 것 같아요. 그 총선 전략으로도 유효합니다. 조금만 돌이켜보면 친중주의자 문재인 이 플레임으로 선거 때마다 굉장히 써먹었어요. 20대 보수 성향의 남성 커뮤니티에 혐중 논리가 켜져 있거든요. 20대 보수 남성 유권자층을 뭉치게 하는데 혐중이 접착제가 된다고도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선거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저는 동의합니다. 외교를 감정으로 하면 그때부터 나라의 국익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외교는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전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냉철하게 국익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익을 따져야 되는 거고 어떤 게 더 나은 국익이냐를 보여줘야 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최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을 했어요. 이야기 잘 됐습니다. 미국하고 잘해보자. 그리고 블링컨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중국하고 13조 투자 협약을 바로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일부러 맞춰서. 그러자 이제 언론들이 이거 서구에서 굉장히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블링컨은 우리한테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편에 서라고 말한 적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이 중력이 떨어지고 중국이 부상하는 이 지점이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말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한테는 외교적 자율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시기거든요. 오히려. 예, 훨씬 더 열려 있는 시기.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예. 양쪽 모두 야 우리 편대 하고 있잖아.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바보같이 그렇다고 붙어서 이익을 가져오면 모르겠어요. 붙은 다음에 다 뺏기고 있잖아. 쪽쪽 빨리잖아. 이 어떻게 하면 좋아? 교수님 목소리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게 고의로는 안 됩니다. 이게 살짝 흥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진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역량이 역대 최대예요. 우리는 역대 최소로 줄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시킨 게 미국 아니야. 미국하고 중국의 교역량은 역대 최대예요. 유럽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메시지 내고 있단 말이죠. 호주도 원래 사이 완전 나빴거든요. 중국하고 엄청 투닥거렸어. 근데 지난달에 호주 장관이 가가지고 잘 지내자. 응? 교육 잘하고 잘 지내자. 왜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냐고. 상그리라 대화라고 50여 개국의 600여 명이 모여갖고 안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나와갖고요. 미국, 중국 싸우지 마라. 우리는 중국하고 안정적인 국가 관계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호주마저 그랬어요. 최근에 유럽 외교협의회라는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싸우면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국민의 60% 이상이? 교수님, 내가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따놨는데 이거. 아, 그러셔요? 찌찌뽕! 이거 유럽 외교협회 그 홈페이지 보시는구나. 네. 62%가 우리는 중립이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구 편들 거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유럽 EU 국가들한테 쫙 물어봤거든요. 이 녹색이 뉴트럴로 남겠다, 중립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미국 편을 들겠다가 과반을 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우린 중립이지. 얘네들이 미국의 조상들이야. 여기가 서구 사회 전체야. 미국 빼고. 서구 사회에서도 어떻게 미국 편만 들어 우리가 중립이지 이럴 때는. 걔네들도 그런데 우리 대통령 왜 이러냐고. 교수님. 요 자료에서 유럽과 미국이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8%밖에 안 돼요. 그런 공간이 열리고 있고요. 근데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훨씬 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 편을 들어서 전쟁을 같이 하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 같이 할 태세 아니야.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건너가서 미국 세운 거야. 걔네들도 우리 전쟁 같이 못하지.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맨 앞에 출동해서 대만으로 갈 태세야 지금.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의 전사입니다. 당신은 슈퍼맨. 중앙아시아는 원래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트르메니스탄이라든가 그 나라들 중에 5개 나라가 중국하고 5월 18일에 그러니까 G7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중국 시안에서 중국 스타일의 G6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중국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너희들은 옛날에 소련의 일부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력해라.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한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침공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우리만 중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 극우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극우는 45년까지는 반미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세상이 됐으니까 친미의 길밖에 없다. 플러스 반공이었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반대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반중국 용구 플러스 위안부 용구 플러스 강제징용 문제 반대 용구. 극우의 레퍼토리인데 그걸 우리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용산에 있는 참모 중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회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본 극우의 논리하고 일치하는 논리. 러시아는 권위주의이지 군사주의가 아니잖아요. 북한도 사실 시장 경제예요. 아니 러시아를 누가 공산주의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빠르게는 없는데 지금. 빠르게가 없어. 중국도 빠르게는 아니에요. 권위주의 그거는 정권이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윤 대통령은 머릿속에 그 나라들 거론하면서 빨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는 인류의 적이고 싸워야 돼.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 그쪽에서 뭔가 말하면 더 싸워. 이쪽에서 뭔가 말하면 또 그쪽에서도 나와.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해. 마지막 내가 말해가지고 굴복시켜야 돼. 상대를.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돼. 맞아요. 이런 생각은 미국의 극우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계속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요. 한쪽으로서는 계속 협상하자, 대화하자, 또 한쪽에서는 중국 나쁘다, 중국에 더 규제해야 된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방문하려고 할 때 두 번이나 이상한 사건이 터졌어요. 첫 번째 방문하려고 할 때는 정찰 풍선이라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블링컨이 결국 못 갔습니다.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쿠바에 중국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매파와 온건파 사이에 지금 굉장히 크게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책은 딱 매파 쪽에 서 있는 거죠. 목소리가 안 뒤집히시네. 교수님은 목소리가 뒤집혀야지 이게 확 와닿는데. 응? 예, 이거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좀 흥분해야 돼요, 살짝. 애널리스트 한 분 저희가 트레이닝 하고 있거든요. 화가 얼마나 났나 점수로 표시하기로 했거든요. 밖에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목소리 지짐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마 정세현 장관님이 아마 또 전화하실걸요? 놀린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 놀리지 마. 막 똑똑한 사람이야. 막 교수님 저희가 매주 모실 테니까 연습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대중국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그럼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난리야 아주. 자, 교수님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2발, 3발 들어놓고 보면 나 꽤 잘하는구나. 좀 멋진데? 세 분이 도착했습니다. 입장! 오늘은 올리브유예요. 자,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 올리브유는 프로방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오일이고요. 각종 올리브 오일 대회가 있어요. 그런 데서 뭐 다 금메달, 네, 상당히 상을 많이 탄 그런 기록이 있는 그 브랜드입니다.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블랙 올리브가 있는데 맛을 보시면 하나는 상큼하고 약간 풋내, 하나는 조금 좀 중후한 느낌이 나고 풋내 난다라는 건 약간 사과 맛도 조금 나고요. 제가 올리브 오일만 그냥 먹어본 건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쪽 그린 올리브하고 블랙 올리브가 글쎄 딱 살아있어요. 진짜. 오일이 어떻게 살아있어? 다 죽었지. 올리브에 엑기스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진짜 빵을 찍어 먹었는데 그 올리브 같이 씹어 먹는 느낌이 나요. 진짜 야 이거는 오일이 아니라 올리브 내가 하나를 삼키고 난 뒤에 향인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 저는 이런 빵은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염소가 종이 뜯어 먹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너도 먹는 거 좀 가려서 먹어. 근데 버터를 발라서 녹여놓은 것처럼 변해요, 빵이. 이 올리브 오일을 찍으면. 그러니까 이제 빵 맛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 맛으로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린 올리브는 좀 상큼하고 향이 강하고 이 블랙 올리브는 약간 코코아 맛도 나고요. 버섯 이런 여러 가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린 올리브를 먹어본 거예요? 그럼요. 많이 먹지. 뭐 어디서요? 와인 안주나 이런 거로도 많이 먹고. 피자 먹을 때도 그린 올리브 주는 데도 많이 있고. 네, 뭐 칵테일 같은 데다가도 파스타에도 올리브 오일. 있고. 아, 그 피클처럼. 피자 앞에 그 유리받침처럼 생긴 거 그거 올리브죠. 초록색 동글동글한 거. 그래. 아, 그 맛이구나. 맛있습니다. 뭔 향인가 했는데 저는 약간 블랙 취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더 맛있어요. 발사믹 사놓으신 분들 영혼의 단짝 아닙니까?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딱 떨어뜨려가지고 뭐 빵이랑 드셔도 괜찮고 샐러드랑도 또 계속 잘 맞는 음식이고 생선 구우실 때도 생선 구울 때 올리브 오일 부어요? 생선 요리할 때도 네 훨씬 좋죠. 네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는 거야? 고기만 먹지 말고 다양하게 좀 먹어봐요, 진짜. 그리스 지역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히는 게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불로불사에, 장수에 그런 식품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런 표정 진짜 맛있어요. 그걸 제대로 살려줘요. 만병통치약이야 지금. 우리가 영양제 따로 사서 먹잖아요. 그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 요소들이 올리브 오일에 약이래 이제.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입니다. 올리브 오일만 찍어 먹은 건 처음인데 둘 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빙수 어떻게 해서 빙수? 10만 원짜리 빙수. 다녀왔습니다. 네, 빙수 투어 다녀왔거든요. 어디? 신라 호텔을 다녀왔는데요. 네. 이거 얼마예요? 98,000원. 요만큼이? 생각보다 커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숟가락이 양이에요. 주걱만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다고 했지 완전 크다고는 안 했잖아요. 메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유 얼음. 아 우유 얼음. 네, 우유 얼음이고 그 밑에 망고를 잘라내면 수박도 흰 거 섞이면 좀 덜 달잖아요. 알파틴만 모아놨어요 위에는. 알파틴. 네, 그리고 그거 걷어내고 나면 밑에 또 우유 얼음이 있습니다. 한 겹만 걷어내면 빙수. 포시즌스에 비해서는 훨씬 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좋습니다. 저도요. 망고가 네. 애플망고가 엄청 양푼입니다. 여기 있는 망고는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당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우유 얼음 사이에는 망고잼 같은 게 약간 커스터드가 되어 있고 의외로 이게 다고요. 팥 없어? 팥? 팥 있어. 따로 줘요. 팥을 따로 줘. 팥을 넣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팥빙수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신라 호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엄청나게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네거티브한 자세로 이 팥빙수를 먹었는가. 근데 일단 팥을 따로 주는 걸 보고 약간 마음이 풀렸어요. 아, 이거 리필돼? 팥. 근데 아마 주지 않을까요? 굉장히 관대한 표정이다. 망고를 제외하면 단맛 느껴지는 게 많이 없습니다. 계속 먹을 수 있게. 확실히 신라 호텔이 유명한 이유를 알겠더라.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자, 그리고 또. 네. 그리고 팥을 주니까 망고를 다 집어먹고 난 다음에는 진짜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예, 돈 가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라 호텔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약간 중장년층을 겨냥한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좀 올드하잖아, 거기. 장중한 분위기가 예. 있는 데죠. 굉장히 천장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런 그런 팥빙수 부분이 먹고 있으면 네. 옆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피아노 연주를 막 하고 협찬 당한 것 같은데. 미장센이 훨씬 좋다. 저의 평점, 총평은 이렇습니다. 맞아. 평점 우리. 이건 3개입니다. 오, 저도 5개 만점에 3개. 와. 그럼 이제 롯데가 남은 거네? 롯데가 남았죠. 네, 롯데가 다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자, 입장! 안녕하세요. 영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좋아요. 이건 뭐죠? 이게 뭐죠? 안녕하십니까. 올리브 오일에서 이동관 맛이 납니다. 사장님, 좋아. 이동관 맛이 나. 안 좋아하셔, 그럼. 원래 그 마케팅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원래 이동관 맛이 나. 어디서 그런 멘트가 생각이 나? 마케팅은 공격적으로 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너무 맛있어서 손가락이 잘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 오기 전에 진짜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았어. 최근에 제일 웃긴 거야. 최근에. 뭐 얘기할지 알 것 같아서 그래. 이 대통령이 춘천에 특별자치도 출범한다고 갔는데, 거기 이제 천공이 갔다는 거잖아요. 천공이 저쪽에 기를 다스리러 왔다. 다스려진다 치고. 다스려진다고 치자고. 그런데 천공이 여기만 간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 가서 행사를 했거든요. 서천. 그 한산모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천공이 나타났네. 전날은 춘천에 가시고 다음날은 서천에 가셨어? 우연이겠지. 근데 이거밖에 없나 하고 쭉 또 쳐다보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천만 축제에도 가셨어. 네. 춘천, 서천, 순천. 사천도 가서 사천. 천자가 들어가잖아. 우연이겠지, 씨발. 저는 이거 5대 원소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 원소? 네, 물, 불, 흙, 바람. 다 모으면 변신하는 거예요. 초사이언이 되냐? 몰라. 딴 데도 더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 천자가 들어간 도시에는 사진이 찍혀. 그래서 남아. 신기하지. 베리 스트레인지해. 또 어디쯤 안 가셨나, 합천? 동두천. 동두천. 아니, 정계천은 왜 안 오나? 정계천 무시하는 거야. 처음 알았죠. 천자가 들어간다는 건 우연히 발견했어. 진짜 신기하네. 진짜잖아. 진짜 그런 거 같네. 쓸데없는 거 잘 발견하잖아. 어이, 씨발, 다 천자야.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영화 얘기 잠깐 해봐요, 그러면. 예. 플래시가 개봉했습니다. 플래시, 그 주인공이 스캔들 났던. 네. 주인공이 엄청난 범죄 스캔들이 있었던. 근데도 주인공을 안 자르고, 그냥 영화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윤석원 평론가가 보고 왔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오늘 방송 끝나면 보러 되게 잘 나와가지고 영화가 평점도 엄청 높고요. 8, 9 뭐 이 정도예요. 7 관람객 평점이. 저도 처음 봤을 때 웨이홈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왔어요. DC가 다 망했는데 이번엔 성공작이요? DC의 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플래시
주요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네, 사실은 쩔이죠. 네, 쩔인데. 쩔인데 제임스 건이 원래 가오갤 감독하다가 지금 DC로 옮겨갔잖아요. 우리도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처럼 추억의 캐릭터들 한데 모아가지고 한 방 하자. 근데 한데 모을 수 있는 캐릭터가 배트맨밖에 없거든요. 원조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등장합니다. 플래시맨의 이야기지만 배트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더우먼도 잠깐 나오고요. 이런 DC의 식으로 슈퍼히어로들이 여기저기 등장해요? DC의 슈퍼히어로들을 두루 보실 수 있어요. 주변부에 있었던 인물을 더 내세워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오갤에서도 로켓이요. 네, 로켓이라는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의 어떤 전사라든가 DC는 마블과 달리 좀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랬죠.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은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되게 밝게 잘 나왔어요. 디즈니 픽사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엘리멘탈? 네네. 원소. 아까 그 천공이 모으고 다니는. 천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 불, 흙, 바람 그 원소. 피트 닥터라고 인사이드 아웃이나 소울 같은 굉장히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감독 대신에 피터손이라고 한국계죠? 네, 피터손. 네. 피터손. 손재주 되게 좋으신 분인가 봐요. 피터손 한국계 감독을 내세웠는데 이민자 서사예요. 주기율표 얘기해? 주기율표? 주기율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자, 싱글 입장.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MBC 공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MBC를 사수하겠습니다. 사수 못해. 네.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 이름은 뭐 겸손하게 하이킥 이런 건가요? 아니지. 신장식의 로우킥. 로우킥. 1등은 어렵다. 이제 생긴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 뉴스 하이킥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자, 요 앞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 천공이 나타나는 도시를 잘 봐라. 서천, 춘천, 사천, 천자가 있어요. 야. 미국의 천조국 갔다 오고. 미국 천조국. 뉴욕 갔다 오셨잖아. 천조.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제5원소를 찾는 거라고 지금. 제5원소. 그 사랑이잖아. 영화 제5원소? 네, 제5원소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멘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멘탈에서도 그게 그 4개만 나온 물, 불, 공기, 흙인데 그 5번째는 사랑이에요. 불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딱 2마디 합니다. Marry fire. 불족이랑 결혼해야 된다. 인종을 강렬하게 은유하고 있어요. 그냥 만화냐. 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 하여튼 재밌는 애니메이션 하나 나왔다. 네. 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새만금 사업한 그 수라라고 갯벌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갯벌. 새만금 간척 사업 때문에 파괴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지금 운동들도 있고 뭐 서명도 나왔다. 네. 근데 정말 화면 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새들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감독 한번 모셔야 되겠다. 말 나온 김에.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큐 206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인간의 뼈 개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최근에 왜 김광동이라고 5.18 부정하는 사람이 위원장간 진화이 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진화이 일기가 해체가 됩니다. 근데 일기 진화이에서 그 민간인 학살 발굴 작업을 하던 그 요원들이 이 진화이는 해산됐는데 이 발굴 작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민간인 학살 터를 가서 발굴하는 과정들을 이 다큐로 만들어졌다. 또 다큐로 만든 거고. 다음 주에 또 모셔야 되겠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년 전인가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1등을. 다음 주에 다큐멘터리 감독 2분을 모시겠습니다. 다큐. 수라도 진짜 상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애니메이션 하나. 프랑스 애니메이션입니다. 내 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밤에 이것저것 뒤지다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누가 놀러 와가지고 놀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 볼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내 몸이 사라졌다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이 발상만 보면 엽기적이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 굉장히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스토리의 장르가 뭐예요?
이거 하나의 장르를 뭐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발상 자체는 굉장히 괴이합니다. 첫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해부실에 잘린 손이 탈출을 해요. 이 탈출하는 과정은 온갖 액션 장면이 다 버무려져 있는 굉장히 발랄하고 속도감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짠하게 눈물이 나올 만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잘린 손을 보고? 예, 잘린 손이 가는 여정을 보고. 잘린 손을 보고 어딘가를 가는 여정을 눈물이 난다고? 눈물이 나는 장면도 있어요. 호르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있어요. 잘린 손이. 왜 잘렸냐? 산재로 잘린 손이에요. 사랑을 거부당하고 그런 각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이 이주 노동자에게 얼마나 험난한 그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괴이한 발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주는 굉장히 속도감 있고 완전 액션 어드벤처 같고 굉장히 또 감동적인 장면도 나오고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밤에 혼자 영화마저도 꼭 그런 걸 봐야겠어요. 가벼운 거 보면 안 돼? 재밌다니까. 네. 다큐멘터리 믿고 보셔도 돼요. 얘기 나온 김에 2011년에 나온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검산 다큐 말하는 네. 거죠? 네. 웃긴 게 이분들이 멀리서 찍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자기 체증팀인 줄 알고 일로 와서 찍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생한 현장을 많이 담았어요. 그렇지. 네. 몇몇 분들께서 뭐 나는 마음 아파서 못 본다 뭐 아니야 귀찮아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두 개의 문.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랍니다. 공동정범. 네, 공동정범. 네, 두 개가 이제 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김석기 이 양반이 어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싱하이밍을 추방하라. 맞아, 추방하라. 추방하라. 외교관 추방하라.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외교관 추방한 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외교관을 스파이다라고 해갖고 5명을 추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추방을 한 것이 우리가 먼저 야당 대표 만났으니까 너 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외교 단절이거든. 네, 그 다음엔 단절이에요. 단교. 그러면은 단교하고 대만이랑 수교하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니,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 대통령이 모욕을 당하셨다잖아. 지금 넌 내게 모욕을 주었어. 그럼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우리나라 신문은 이병헌과 너무 똑같았다라는 빨아주는 기사를 씁니다. 한동훈 칭찬하느라고. 한동훈이 영화 속 이병헌과 똑같다는 거야. 이병헌과 똑같다. 소름 끼치게 똑같아. 뭐 이렇게. 이병헌이 얼마나 머리숱도 많고 이빨도 많은데. 아마 술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자, 오늘은 조국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경심 교수, 조국 펀드다, 코링크 실소유주다, 결국 이제 동양대 봉사상이잖아. 동양대 봉사상, 씨발, 그 뭐라고, 누가 위조를 해? 왜 그걸 위조해? 위조는 구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교수기 때문에 달라면 얼마든지 준다고. 근데 감옥 갔잖아? 그 다음에, 조민, 지금 이제 고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 부산대에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조민의 성적에 대해 나와요. 1단계에서 15위를 해요. 영어 성적이 우수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2단계에서 3등을 해요. 성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낸다고.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체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이 이렇게 났거든? 근데 정경심 교수 재판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 발표를 안 해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이게 나와야 이걸 보고 표창장은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 판결할 거 아니야. 거기서 유죄가 난 다음에 이걸 발표했어. 저 보세요. 1심 판결문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최종 타당하지 않음. 판결문이 잘못 판단했다고 부산대에서 써놓은 거잖아. 판결이 난 다음에 이거를 냈단 말이야. 대학에서 조사는 진작 했는데 1심과 2심 사이에 조사 결과서는 나왔어. 근데 2심이 끝나고 상고이유서 마감, 대법 때까지 공개가 안 됐던. 그렇죠. 참 희한하죠. 법원에 이걸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 자체적으로는 표창장과 상관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자료 없이 법원에서 유죄를 때리고 그리고 그 법원의 결과를 가지고
입학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얘기를 했죠. 북콘서트 하는 과정에서 딸이 합격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안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언론들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재판 결과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때렸었죠. 또 때리죠. 근데 실제 내용은 이렇다고. 이게 재판에 제출돼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판 유죄를 때리고 이게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이 자체 조사에 참석했던 교수들은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근데 우리 세상에 나오지 않아서 몰랐지.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딨어. 조민은 지금 이대로 가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은 게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도 서울대에서 해부했잖아요. 부산대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거 처음에 뇌물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뇌물이 안 되잖아. 대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뭘로 했냐면 김영란법이다. 민정수석 이후 것만 따로 떼놨어. 200만 원씩 6회를 받았는데 3회는 빼고 3회 각 200만 원씩 3회 해서 총 600만 원. 계속해서 받아오던 거였는데 민정수석 이후에는 받으면 불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식이 장학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용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없어. 조국이 유일해. 자식이 장학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야.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50억을 받아도 무죄. 그리고 조국 청문회 때 사모펀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위조해달라고 시켰다. 코링크 예. 또 하나가 집에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시켰다. 이런 사모펀드 위조 교사,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다 무죄됐어요. 다 무죄되고 하나 남은 거예요. 딸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아빠가 파면됐어. 서울대 교수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심인데.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이거는 유죄가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벌금이에요. 김영란법 위반으로 파면된 교수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올해 3월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어요. 피눈물 졸업생의 절규. 서울대가 지난해 9월에 이제 단독 감사 내용도 나온 것도 있었는데 뭐 교직원들 무려 666명의 비위가 적발이 됐는데 징계 건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사로 써요. 단 한 번도 징계받지 않았어요. 서울대에서. 그 징계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본인 동료의 아들을 공동 저자로 논문에 실어줘. 연구 자금 받아서 개인 컴퓨터 교체. 그다음에 뭐 여행가 적발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서울대 내규에는 원래 30일 이내에 징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규를 적용해서 징계받은 교수도 없어. 조국 교수는 갑작스럽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딸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이에요. 아니 딸이 장학금 받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파면이 돼? 자식이 장학금 받는 모든 공직자는 다 파면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이전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사례예요. 오로지 조국만 이렇게 되는 거. 조국만. 논문이 그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교수거든요. 근데 씨발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이잖아. 와 씨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법률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징계 파면을 확정을 한다 한들 여기서 안 끝난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직 1심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그게 무죄가 된다. 이유 없이 파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청심사위에서 뒤집힐 때까지 서울대는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어요. 그걸 왜 지금 해? 그게 왜? 키포인트입니다. 네. 왜 지금 하느냐? 네. 왜 지금 해?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어. 근데 왜 지금 하냐? 출마할 것 같아서. 출마 얘기가 나오자마자 꼬리표 하나 더 달아주는 거다. 파면당한 교수가 출마까지 했다라고 공격하려고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니 더 징그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이 더 징그러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알레르기가 나는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 파라군이라고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 다 아시죠? 예, 나 파라군이라고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마. 뭐 모르는 분들을 설명하자면 한동훈이 자기 동기들한테 처음 인사하고 내가 파라군이라고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말라고 참 모자라요.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될 거란 걸 전혀 몰라요. 참을 수 그게 없는 가깝게 지내자는 뜻으로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의식들이 있어요. 문재인은 빨갱이고 중국 공산당한테 돈 받아서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했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북콘서트하고 딸내미랑 사이좋게 가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꼴보기가 싫은. 문재인도 만나고 다 싫어. 꼴보기가 싫어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 이후에 뭐 결정타라고 보는데 사실 북콘서트 올 초부터 꾸준히 다녔었거든요. 부인은 지금 감옥에 갔잖아. 딸은 고졸이 되는 거지.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숨도 쉬지 말고 그 집안에만 꼭 붙어 있어라. 그런 적의가 느껴져요. 그래서 징그러워요. 난 적의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져요. 이 자가 살아나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나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교수가 정치권에 다시 나온다라는 얘기는 보수 쪽에서 오히려 얘기가 나왔고 왜 뜬금없이 조국 교수 나올 거라는 얘기를 갑자기 여기저기서 꺼내기 시작했을까라는 배경에는 총수의 얘기도 하나의 이론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봤었을 때 위험 요소로 저 사람 그대로 두면 뭔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잖아. 할 수 있는 게 정치밖에 없어. 난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누구도 뭐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다 막아버렸어 이제. 글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조국이 겁나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겁날 만한 조건을 갖췄잖아. 나 가까이 가지 않거든? 기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씨발 얘기할 때 떨어져 얘기나. 젊은이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정유라 씨가 이제 조민 씨한테 뭐라 했는데 두 사람의 사진이 연달아 뜬 거예요. 조민 씨를 비웃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던 건데. 그렇죠. 이 정도 디자인을 가지고 스펙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보수 진영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병헌과 소름 끼치게 똑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한동훈과 조국을 나라에 세워봐. 어른하고 꼬마하고 서 있는 것 같잖아. 두렵지. 두려운 존재야. 이렇게도 안 죽고 저렇게도 안 죽으니까 서울대 교수라는 타이틀이라도 뺏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거꾸로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로 조국을 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 자, 요렇게까지 생각했으니까 이제 집에 갈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점점 회개한 뉴스가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이재명 퇴진이라는 건 계속 기사로 나올 거고, 그 민주당은 범죄자다 뉴스도 계속 나올 거고, 문재인 빨갱이다 뉴스도 계속 나올 거고, 신당은 여기저기서 창당할 것이고, 뒤죽박죽, 우왕좌왕. 이렇게 혼미할 때 어딜 봐야 해? 나를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